제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 특별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당 교수 이종규입니다. 이번 학기의 리더십 강의에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제가 3번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주차는 조금 쉬어가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에 관한 특별판으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학기 초에 대통령 선거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팬데믹 사태는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로 감염이 폭증하다가 가라앉는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추이를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유라시아 지역에 비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아무리 나라가 크고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 하여도 국민의 정신력과 단결력이 강하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막강한 탱크로 밀고 침공하면 다 이길 것 같지만 작은 드론으로 탱크를 물리치는 현대판 새로운 전쟁의 양상을 보면서 과연 IT 기술이나 AI 기술의 막강함도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 관련한 강의는 제3차례에 걸쳐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앞으로 부의 이동과 사회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제에 집중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운명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전개된 인터넷 전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리더십 5가지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머니즘과 리더십에 대해서 논의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리더십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학습 내용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인터넷 전쟁,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리더십 5요소,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리더십, 그리고 휴머니즘과 리더십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대체로 초연결 사회, 딥러닝, 생산혁신과 공유경제라는 3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첫째, ICT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로의 진입입니다. 사물과 사람, 사물과 사물 또는 사람과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연결, 즉 하이퍼 커넥티드라는 말은 2008년 미국의 IT 컨설팅 회사 가트너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초연결 사회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사회이며 이미 우리는 이런 초연결 사회로 진입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설명하는 특징 중 하나를 설명하는 말로 모든 사물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사람과 연결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초연결 사회는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SNS, 증강현실 같은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두 번째는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이라는 AI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기계는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하고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딥러닝이 주목받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은 이미지 분류에서 인간을 능가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길 정도로 전례 없는 수준의 정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딥러닝을 통한 무인 자동화가 정지 신호를 인식하고 보행자와 가로등을 구별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딥러닝은 스마트폰, 태블릿, TV 및 핸즈프리 스피커 음성 제어를 위한 핵심 요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산혁신과 공유경제입니다. 생산혁신과 공유경제 확산으로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면서 외형상 풍요로워지는 세상입니다.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입니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의 유유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도 공유경제 활동에 포함됩니다. 공유경제는 전 세계의 시대적 흐름입니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미주,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해서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 방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면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 모바일 기반의 개인 간 실시간 거래 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 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인 간의 P2P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빈방을 이용한 숙박 서비스로 공급자, 소유자를 연결하는 Airbnb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 잡은 공유경제 분봉입니다. 교통 분야에서도 우버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유 플랫폼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단순한 소비 변화를 넘어 혁신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서비스 사업 방식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 거래되지 않던 남는 유유자원의 거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혁신적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한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은 세계적 거대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자산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후생을 증진한다는 점입니다. 2016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 소비자 77.8%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이 탄력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의 소득 증대와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점이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숙박 분야에서 활용되어 내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 제도화, 기존 숙박업계의 상생 강화, 교통 분야에서 자동차 공유, 카쉐어링 활성화, 전세 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활성화, 공간 분야에서는 주차장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공유 활성화, 공공자원의 개방 공유 확대와 활용도 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인터넷 전쟁을 살펴보면서 4차 산업기 전쟁의 모습이 어떤지를 간접 체험해 봅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가 알던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장서서 러시아에 대한 자율 제재에 나섰고 세계 각국의 시민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국 통신 인프라가 무너진 우크라이나군이 해외 기업이 제공한 장비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국가가 모든 권력을 전유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정보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인터넷 전쟁은 첫째,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제공을 허용한 일론 머스크의 사례. 둘째, SNS 기업들 러시아의 입을 막았다. 셋째, 시민들도 동참.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기부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월 20일 IT업계 외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편에서도 러시아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민간 세력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입니다.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인터넷을 제공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가 알던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장서서 러시아에 대한 자율 제재에 나섰고 세계 각국의 시민이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국 통신 인프라가 무너진 우크라이나군이 해외 기업이 제공한 장비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국가가 모든 권력을 전유하는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정보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적외도 위성 총 42,000대를 쏘아서 지구 어느 곳에서나 누구든 24시간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머스크의 꿈이 담긴 사업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방문곡곡에 깔린 한국과 달리 미국 등에서는 인터넷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경부터 세계 28개국에서 15 운영에 들어갔고 현재 2천여 개의 위성이 운영 중입니다. 스타링크는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터넷망이 불안정한 우크라이나에 든든한 백업 통신망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미카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의 SOS 요청에 머스크가 화답하며 스타링크 장비를 2차례 걸쳐 제공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스타링크 시스템은 우크라이나 전체 인터넷망을 복구할 만큼 성능을 제공하지 못하지만 통신이 끊긴 시민이나 기업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우크라이나 군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NS 기업들 러시아의 입을 막았다. 글로벌 IT 기업들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메타는 지난 10일 자사 SNS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러시아 정치인들을 규탄하는 발언을 허용하기 위해 폭력적 콘텐츠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매체 계정을 강등시켜 추천 알고리즘이나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게 하는 등 이용자의 접근을 막은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메타 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러시아 침략자들에게 죽음을과 같이 평소 규정에 어긋난 폭력적 발언과 정치적 표현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위터도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 국영 매체 콘텐츠에 경고적 표식을 달고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계정 7만 5천여 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링크처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클리어뷰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러시아 간첩 등을 식별하는 용도로 안면인식 기술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위성기업 MDA는 자사위성으로 촬영한 러시아군의 이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구도가 물리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대 국가가 아닌 IT 기술 중심으로 한 민간 대 국가의 구도로 변모한 셈이죠. 시민들도 동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암호화폐 기부. 국제사회 시민들도 디지털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SNS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와 같은 해시태그를 붙여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민간의 지원을 요청하는 기회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론전의 승기를 잡기 위해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스타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10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상위 인플루언서 30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브리핑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으로 전쟁의 참상을 정확히 전달하려는 취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암호화폐 업체인 에버스테이크 등과 협력해 암호화폐 기부 사이트를 개설, 시민들로부터 코인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알렉스 보르냐코프 우크라이나 디지털 전환부 차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기부금은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제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리더십 5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컨설팅 그룹 맥켄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리더십이 가져야 하는 자질을 5가지 키워드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민첩성, 변혁성, 연결성, 정복성, 보편성이 그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십에서 과거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민첩성입니다. 지금까지 기업이 리더의 경험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성장해왔더니 앞으로는 조직 전체가 외부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기민성을 가져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민첩성은 신체 자세를 재빠르게 바꾸는 능력으로 균형 조정, 속력, 반사, 힘, 지구력, 체력 등의 조합을 사용하는 독립된 운동 기술의 종합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신체 민첩성에 학습 민첩성을 묶으면 불확실한 미래 세상에 대한 준비를 주도적으로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옥화, 즉 VUCA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비옥화 시대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영문 앞글자를 조합한 글자입니다. 불확실성의 비옥화 시대는 기존의 직업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엘빈 토플러는 1970년 그의 저서인 퓨처 샥에서 21세기 문명자는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잊고 새로 배울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움의 지속성이 바로 학습 민첩성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학습 민첩성은 새로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내는 능력입니다. 과거 경험에서 올바른 교훈을 배우는 개인은 학습 민첩성이 높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상황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학습 민첩성은 한 곳에서 배운 새로운 것을 완전히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복잡한 기술의 집합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을 따라잡기 위해 배우고 적응하고 다시 배우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학습 민첩성은 오래된 정보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민첩한 학습자는 새로운 도전을 찾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성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민첩한 학습자는 미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준비를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해를 발전시키고 성장하며 배운 새로운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형성입니다. 변형성은 게임 체인징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의 성장 방식은 변형성에 무게를 둬야 합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게임의 룰을 세우고 창조적 파괴에 나설 수 있는 과감함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연구하는 것은 성장을 일구는 것은 과거 공식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연결성입니다. 리더는 연결성, 즉 외부 지향성을 갖춰야 합니다. 일부 고위급의 제한적 네트워킹이 아닌 조직 전체의 광범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합종 연행의 시대, 필요할 경우 경쟁자를 포함한 외부 파트너와도 협력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교류에도 활발히 나서야 합니다. 네 번째, 정복성입니다.
맥킨지는 증폭성을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수 리더의 권위를 중심으로 조직을 지휘했다면 앞으로는 구성원 전체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원, 조율, 협상에 초점을 맞추라는 조언입니다. 그럼으로써 조직체계 변화도 수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성입니다. 세대와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는 영향력을 발휘해 혁신적인 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됩니다. 강해진 맥킨지 조직 부분 파트는 리더가 조직의 의견을 듣고 싶어도 경험에 근거한 필터링을 거치며 새로운 아이디어가 떨어져 나가고 이 같은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직원들은 지레 포기하는 것이 한국 기업의 현실이라며 빠르게 변하는 시장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지원을 자기 것처럼 쓰고 기업 내 사업 간 지원, 자원 재배분에 과감히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디오에서 계속됩니다.